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과 세상 구주와 기독교 다섯 번째 번외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네 번째 찍었고 잠시 쉬었다가 다섯 번째 영상을 또 찍습니다. 해 넘기기 전에 하려고 무리를 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편씩 찍었었는데 계절은 넘어서 하루에 이렇게 또 다른 편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또 반갑고 또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12.3.2절 시작했죠. 네. 어쩌다 보니까 또 계엄 사태도 지나고 세월이 복잡해졌네요. 어쨌든 함께 오늘도 이야기하실 분은 디에고 선생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역사학자인데 디에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실명도 있습니다. 예명 쓰는 게 조금 부러워서 네. 한번 저도 써봤습니다. 네. 디에고라는 예명을. 마라도나.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이 전설적인 축구 선수 네. 디에고 마라도나의 디에고를 음. 좀 따서 예명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황 얘기할 때 항상 축구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 없이 네. 근황 얘기도 없이 바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홀가분해서 교회에서 축구한 얘기 요거를 한 꼭지로 굉장히 재밌거든요. 교회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한국 그래요? 축구 네. 발전에 교회 특히 주일학교 축구부가 기여한 이런 게 굉장히 큰데 기회가 닿으면 한번 교회에서 축구한 얘기해도 재밌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네, 재밌네요. 그러면 오늘 얘기를 들어갈 텐데 오늘 주제는 살림이라는 키워드로 신학과 정치를 얘기해보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이야기에서 못 다룬 얘기를 다뤄보자 이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살림의 신학과 살림의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촬영 전에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와 관련돼서 좀 제 나름의 울림이 있었던 어떤 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극운논쟁에서 발표 같이 했었던 배덕만 선생님, 이분이 어떤 강연인지 그 동영상에서 청중분이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는 그런 한 5분 정도 되는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난처 있겠네. 그 동영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뭐 핵심은 첫 번째는 민중신학이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한 배덕만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침체기에 있는 민중신학이 어떻게 하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는지 이제 본인의 이제 바람을 담은 요 두 가지로 이제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민중신학이 왜 중요했는가에 대해서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기에 등장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민중으로 호칭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무관심했거나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민중신학이 그 민중들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기반에는 전태일이 있었죠. 이런 아무도 호명하지 않았던 민중을 신학적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이게 이제 민중신학의 공이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지만 현재 좀 민중신학이 본인 생각하기에 좀 침체기인 것 같다. 철진한 신학 혹은 뭐 약간
한때 유행 혹은 화석화된 그 신학이 현재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바램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일종의 화석화된 그 이유로 민중에 의한 신학이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민중이 신학의 주체여야 되는데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된 민중을 21세기의 민중신학자 혹은 그 누구도 호명을 하지 않으니 관심도가 떨어져서 호명을 하지 않으니 민중신학이 민중이 중심이 되는 민중신학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언어로 민중이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민중신학을 해야 하는 게 21세기 민중들과 민중신학자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제가 이제 거칠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점들 특히 민중신학의 방향, 대안 혹은 지향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잘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민중신학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제게 좀 깊은 울림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민중신학자들 설명하면서 안병모 선생님을 이야기를 했고 또 안병모 선생님 후기 그 신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살림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림과 살림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 그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덕만 선생님이 오정어린 코멘트가 감사한데 이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당히 개연성 있는 측면의 말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말년에 그런 게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걱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내가 한참 막스주의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군이라 그랬거든. 군은 막스에 하지 말고 살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오 그랬거든. 그게 살림이 뭔지 몰랐어. 지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그 화두죠. 화두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그때 내가 읽어내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쓴 안병무 선생님의 글은 이제 그게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80년대 이제 그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그 고민이 80년대 중반쯤에 이제 선생님의 사유가 이제 글로서 표현되기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 건강이 너무 나빠져 갖고 글을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이 이렇게 떨려 갖고 그런 시기에 오면서 글을 그 이후에 쓴 것들은 주로 이제 선생님의 말로 하면 받아 적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대피를 통해서. 근데 그 시기에 선생님이 살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살림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대학 교수였지.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선생님이 맞았던 거는 글쟁이에요. 글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다작. 1000편이 넘죠. 엄청나네. 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선생님은 잡지를 만들었어요. 야성. 네 번이나 굉장히 색깔이 강한 4개의 잡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4권의 잡지에 만든 사람 잡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잡지가 이제 지금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냥 그 시대의 방향 다 같은 거였어요. 지금 유튜브 같은 역할이었죠. 잡지를 통해 읽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잡지는 일종의 담론의 기획자예요. 지식의 디자이너 같은 지식의 설계. 지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근데 그 잡지의 마지막 제목이 네 번째 잡지가 살림이었어요. 오. 예, 그리고 살림 옆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필요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친절하게 그 설명이 죽임을 넘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 아. 그래서 이제 살림은 죽임에 반대되는 말이구나. 그 무렵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는 이제 민중의 생명력에 대한 생각이 이게 70년대 말부터 아마 그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마 감옥에서의 체험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몽의 시대에 계몽적 지식인으로 살았거든. 계몽적 지식인으로서의 이제 지식인들이 주목받던 시기였고 또 교회가 주목받던 시기에서 성공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민중신학이 성공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떤 지식도 지금 성공 못하거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기독교나 신학이 지식의 중심이던 시대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중심이 되는 지식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시대 때 신학이 중심이 됐었어요. 근데 신학이 중심이 되는 시기에 이제 신학자였기 때문에 또 이제 일종의 메이저 시대, 메이저 담론에 진출했던 거지. 지금은 민중신학은 그 일종의 언더 영화 같은 소수의 관객들과 대화하는 담론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중이 많이 안 본다는 것이 실패라고만 보지는 않는데 담론의 양식의 변화도 있죠. 근데 물론 우리가 충분히 선생님의 생각을 잘 개선 못한 것은 당연한 날이고 배덕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살림과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안병호 선생님이 민중에 대한 얘기를 말년에 살림이라는 말로 하면서 선생님이 주목했던 건 계몽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주인공을 살았던 분이 여전히 계몽이 지배적인 시대에 이제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듣는 자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듣는 자고 보는 자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민중의 생명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 맥락에서 쓴 말이 살림.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계몽의 시대의 계몽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살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살림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림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살림의 반대가 죽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때 죽임의 체계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이라든가 적의 체계, 적의 질서 이런 걸 이제 계멸시키는 것이 구현되는 정의, 뭐 그런 하느님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했었던 민중신학적 담론이기도 하고 변혁의 담론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인데 이념적이고 이런 것들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극복하고 했던 이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들도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냈고 적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었지.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병호 선생님은 그 모든 게 다 죽임의 체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념이나 민족이나 신학이나 신앙 속에 들어있는 이분법적 체계를 죽임의 체계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림은 그런 죽임의 체계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를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누가 적이냐, 적을 제거하는 지수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죽임의 체계를 내재화하는 신학에 대한 반신학. 네, 그렇죠. 어렵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책 중에 하나가 반신학의 미술 한 번 썼는데 그게 이제 그런 뜻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끝낸 챕터가 거의 이제 바울의 끝부분인데 로마서에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는 다른 편지와는 달리 바울이 만든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거든. 근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파가 황제에게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황제에게 저항하는 운동의 내용은 조세 거부, 납세 거부 운동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문제적인 말을 해. 권력은 하나님으로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존중해라. 오, 그것만 보면 약간 뭐 반동의 문제적이지. 개혁자보다는 예, 문제적이고 문제적이지. 바울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모든 권력은 다 존중해야 되잖아. 그럼 여태까지 민중신학자 안병무가 얘기했던 건 다 뭐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실제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의논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이방인이나 여자나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싸웠잖아. 갈라디아서 예, 구절이죠. 예. 그건 뭐야? 왜 싸웠어? 다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인데 악한 질서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 말이 이제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바울 당대 말을 길어지켜봐 줄이면 바울 당대에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하려는 이제 그 납세 거부 운동은 네로 황제의 저항인데요. 네로는 일종의 귀족 친화적 권력자가 아니고 서민 친화적 권력자였거든요. 오, 의외네요. 의외죠. 우리는 폭군 네로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네로에 대한 기억이 이제 귀족들에게서 남겨졌으니까 평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바울이 네로가 옳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바울은 그 모든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지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울의 말은 그런 권력에 저항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 친화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에 당대에 서민이나 시민층들이 네로를 메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 그리스도라고. 충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네로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네로에 대한 저항에 동의 못 받는다는 거예요. 대중들로부터. 그러면 그건 실패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저항에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누구예요? 힘없는 자, 약한 자. 근데 그들은 사실 납세 주체도 아니야. 면세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 중에 약간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추방을 당해. 누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죽음으로 사람들을 내몰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섣부른 저항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권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저항하더라도 적합하게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가면을 쓰고 얘기해. 그 가면은 권력에 순종해라. 속으로는 거기에 뭘 하냐면 저항을 얘기를 해.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가 편지가 먹히지만 로마 황제에 대한 저항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저항하는 것이 저항할 때가 돼서 저항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실패가 뻔한 저항에서 섣불리 일으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바로 그런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저항의 시기와 저항의 방법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울에게서는 살림의 신학인데 이제 우리처럼 진보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잘못일 수도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항상 중심이 민중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덕만 선생님이 민중에 의한 신학으로부터 멀어진 거 아니냐 민중신학이, 그 말은 일정하게 옳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가 빠졌었던 함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안병호 선생님이 우리한테 살림을 얘기한 거는 미묘하지. 문제적 안병모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안병모 선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뭘 해도 항상 민중의 살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라. 생각해라.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 제우선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미묘하지만 하여간 그 문제의식의 핵심은 배덕만 선생님이 말한 거랑 통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민중신학의 안병모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살림의 어떤 숨은 뜻이 아닐까. 이 해석은 선생님의 해석이신 거죠? 그 살림의 접하지 못했던 이게 바울? 예. 네, 바울이라는 와서 아예 해석입니다. 접하지 못했던 그런 해석이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질문 이어가면 왜 지금 여기서 살림을 호출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안병호 선생님이 이렇게 살림 얘기할 때 예. 일단은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이점의 시대였고 아마 변혁에 대한 생각에 막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들은 척을 또 안 했지. 그러는데 내가 이제 2000년 어간에 들어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 만들어낸 책 제목이 우리 안의 이분법이었거든. 우리 안의 파시즘 그 전에 책을 썼고 우리 안의 이분법이라는 책을 또 썼고. 그러니까 적과 우리라는 이분법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데 적과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적을 전제하지 않고서 뭘 생각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적이 모든 것의 중심은 아니야. 근데 자칫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적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죽임의 체계가 저들의 질서인데 그 체계가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깨달은 시기는 2000년대 이후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파시즘, 그러니까 극우주의의 고민이 이제 슬금슬금 파고들어오던 시기쯤이죠. 그래서 그래서 살림을 지금 여기서 호출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림이 아니라 선생님은 살림 정치, 즉 선생님의 호출 기호가 살림 정치로 이렇게 표출돼서 이 극우주의와 기독교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극우주의와 기독교 네 번째 강의 이제 대담에서 제일 끝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우선 살림을 얘기할 때 살림은 꼭 윤석열 정권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이 책을 쓴 것은 윤석열 정권과 직결돼 있었거든. 그렇죠. 네. 집필 당시에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계속 안보 정치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삼각 안보 동맹을 이제 제가 안보 정치라고 이제 일반화시켰고요. 그 안보 정치의 대개념이 이제 살림 정치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대립되는 개념이. 대립 개념.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여기 이 책에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치는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개혁적인 문재인 정부도 나는 안보 정치라고 국한할 수는 없지만 살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내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계화에 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정치의 결과로 집권한 정부인데 정권 내내 사회개혁은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칭송을 받았죠. 한국 민주주의가 약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한국이 외교적으로 되게 세계의 중심에 한 걸음 더 나갔어. 이제까지 못했었던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반도 운전자로 같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문화적으로 한류라는 담론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했어. 이제 이런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런 성과에 취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문제는 안 건드렸어요. 못했는지도 몰라. 그렇지는 못했어요. 안 했, 그러니까 만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없었어. 이전 시간에 다뤘었던 그런 높은 자살률이라든가 네, 그렇죠. 신자유주의에 그 편승하지 못하거나 혹은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의 아픔들을 네. 어루만지는 이런 그 정책들을 시기가 펴지 못한. 왜 그랬냐면 계속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세계화가 되면서 그 문제가 아주 극대화됐어. 전 세계가 그걸로 인해서 막 부글부글 끓고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데 예. 한국은 그 시기에 의외로 민주주의가 그거를 압도하는 민주대연합이 승리의 시기였거든. 근데 그 민주대연합의 승리가 이제 민중의 승리거나 인간의 승리거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성공 뭐 이런 거로 치환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냥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책에서는 살림 정치란 말을 얘기한 건데요. 네. 이제 그 오늘은 또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살림이라는 말과 살림정치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인데 살림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살림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호함은 살림은 추상적이야. 담론만 분석하고 성세성만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민중에 이를테면 뭐 계속 우리 디에고 선생이 성소수자 문제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런데 또 뭐 세계 곳곳에서 이 타자화된 존재들 얘기가 막 들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세계를 읽으면 또 정치를 읽지 않을 수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살림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살림정치라는 말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극우 파시즘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여러 사회들에게 혼란을 주고 혹은 그게 어떤 폭력적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파시즘 현상, 극우 파시즘 현상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25년도 상반기에 쓰여지잖아요. 24년 상반기. 24년. 네, 예. 맞죠. 올해가 25년이죠. 그렇죠. 예. 난 헷갈렸어.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 파시즘은 사실 12.3 이후에 본격화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파시즘을 잘 냄새 맡지 못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몽골 계층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극우 파시즘이 물결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시기로 치닫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파시즘이라는 것은 사실 살림 정치를 얘기하는 직접적인 맥락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극우 파시즘 얘기를 할 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극우 파시즘 현상은 파시스트화된 대중, 혐오에 몰입하고 있는 과몰입하고 있는 대중 이 현상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중의 절망에서 출발해야 돼. 그 대중의 절망의 배경에는 세계화가 있어. 대중의 절망하고 그 절망이 공포性에 연결돼 있어. 근데
뭐에 공포스러운지, 뭐가 절망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 잘 몰라. 왜냐면 그걸 알려줬었던 담론들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다시 말하면 진보나 해방이나 이런 담론들이 영향을 못 미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신학도 사실은 한때는 그런 같은 말인데 먹혔는데 이 시기에는 안 먹혔어. 민중신학만 아니라 많은 진보적 담론들이 안 먹혔어요. 그렇게 안 먹히는 시대에 이제 대중들은 정체 모를 고통과 공포 속에 휘말려 있는데 그러니까 정체를 모른다는 얘기는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언어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 우선 그 중에 하나가 그 혐오 범죄의 급증이에요. 혐오 범죄가 왜 언어화되냐?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예.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죽인 사람들은 그 예외 없이 누구냐면 여자이고 노인이야. 여자이거나 노인이야. 노인도 여자야.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여성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매춘납에 종사한 여성들. 유영철은 그들을 죄를 진다고 얘기했어. 내가 응징하는 거야. 언어가 만들어졌죠. 그 유영철이 그거를 자기가 분석해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안에 있었겠죠. 세계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담론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담론을 자기화시킨 사람이 혐오 범죄 저지르는 거지. 그래서 혐오는 상징으로서 혐오 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혐오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언어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혐오 범죄가 혐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옮겨 발전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파시즘 현상인 거죠. 파시즘 현상은 거기에 이제 혐오의 정치꾼이 있어요. 중간에.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이준석 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도 사실 혐오를 막 부추겼죠. 트럼프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어. 정광훈이 대표적이네 또.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혐오의 정치꾼이라고 내가 이제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의 언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절망과 분노를 언어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파시즘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점은 파시즘에 과몰입된 대중,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나 뭐 또 한국의 남성 노년층이나 또 극우화된 온라인 소년 청년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들을 부추기는 혐오 정치권 그런 사람들에만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대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읽어내야 돼.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체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막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언어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죠. 정치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극우 파시즘 현상이 살림 정치를 생각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생각했던 게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요새 AI가 나오니까 이제 포스트 휴먼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AI 나오기 전에는 또 그 뭐 이제 로봇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더 앞으로 가면 이제 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굉장히 제일 일반화되어 있는 게 반려동물 일반화되니까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중심주의 넘어서는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 심지어 코로나.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까지도 음. 사실은 우리 인간 중심주의가 나온 파괴 자폭 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산림 정치와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성찰 이런 거 관련해서 기장의 과거에 생명선교연대인가 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올해죠, 올 봄인가 그때 민중선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일종의 재창단에 가까운 그런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민중에 대한 재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한 인간 중심들을 넘어서 인간 외에 다른 이제 존재들까지 민중에 포함시켜서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려는 신학적 움직임을 보이려는 이런 게 나타났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어떤 사실 이제 생명선교연대가 그 앞에 이름이 뭐냐면 민중교회연합이었어요. 민중교회연합이 생명선교연대가 되고 다시 민중선교회로 이제 이름이 개칭이 됐는데 그 개칭 과정을 내가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민중교회연합의 이제 자기 반성이라 그럴까 그 운동했던 분들이 계급적 사유에 대한 극복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선교연합은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간에 대한 고민이 계급적으로 인간을 이제 생각했었던 걸 넘어서겠다는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중선교회는 지금 디에고 선생 말로 얘기하자면 민중에 대한 상상력을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사유하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사유의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흐름들이 잘 계속들이 정리가 되네요. 우리 왜 드라마 보면 한국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데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 대한 게 보면 귀신이 뭐 되게 막 우리는 되게 막 그 무서운 존재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이제 거에 대한 생각처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서 귀신이라는 담론이 귀신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고 이런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웹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좀비와도 한국적 좀비의 특징은 좀비를 우리를 공격하는 자로만 보지 않고 좀비가 우리 자신이기도 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속에는 이제 일종의 사유가 존재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바깥에까지도 우리 사유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언더커먼스라는 용어가 이제 캐서린 켈러라는 신학자가 그 말을 썼고 이게 극진 민주주의론하고도 잘 연결되기도 하는데 언더커먼스가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커먼의 언더잖아. 그 커먼의 언더인데 이게 그냥 표면상 보면 인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커먼의 언더도 커먼이 다 인간 중심적이니까. 근데 이 함의에는 인간이 아닌 뭐 동물, 식물, 풀, 나무, 공기, 대기, 우주 이런 거 다 포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사유로 생각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민중신학은 이제 오크로스가 이제 성서 시대는 오크로스가 이제 민중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그때 그 민중은 바깥의 민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바깥.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종족의 바깥, 종교의 바깥, 정상적인 섹슈얼리티의 바깥, 뭐 이런 바깥인데 민중신학이 이제 성서에 나오는 오클로스는 그런 바깥은 이제 성서 시대 오클로스라면
우리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말은 언더클래스거든. 네. 그래서 이제 언더클래스로 민중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언더클래스로서의 민중과 언더커먼스로서의 민중과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데, 민중신학이 민중을 언더클래스로 해석했을 때는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좀 더 인간의 포커스가 많이 가죠. 언더클래스란 말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이제 문화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정치적인 상상이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가 있고, 언더커먼스는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좀 더 이렇게 잘 연결되는 형태의 물음들로 발전시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일종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민중신학적 물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그런 대안을 고민해볼 그럴 타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얻은 어느 모임인가 아까 극우 논쟁인가 거기서도 극우 논쟁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게릴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대형교회가 개신교를 다 뭐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표면상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빅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거나 아니면 교단연합이나 교단장이나 교회연합이나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들의 목소리들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 한국 사회 개신교의 가장 큰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는 지금까지 본 어떤 개신교 현상보다도 더 덜 보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혁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요. 전례 없이 높아요. 또 그 사회의식 조사를 해보면 개신교 신자들이 더 보수적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공유하는 측면이 많아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회복 탈수이 높다면 교회도 그런 민주주의 회복 탈수이 높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빅스피커들이 보수적이어서 그런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 것이죠. 과표집 일종의. 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개신교의 집중 현상은 더 크거든, 더 커졌거든. 그런데 신자 전체로 보면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전체 비중에서 대형교회 신자 수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수는 대형교회는 약진했는데 21세기에, 그런데 교회 수도 늘었지만 신자 수는 줄었거든. 수평 이동했다는. 수평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로 많이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형교회 신자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비중은 높아진 거예요. 양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사회 개신교 신자들의 사회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또 개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 더 개신교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요. 시민사회의 어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로 표출되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이 한국 개신교의 특징으로서의 게릴라로서의 교회. 게릴라라는 건 뭐냐면 전면전이 아니냐. 그냥
에서 국지전. 벌이고 있는 거죠. 게릴라전, 국지전도 아니야. 게릴라전.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개별적인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이들이 소처해서 이런 어떤 퇴행에 저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우리가 부르지 않아서 꽃이 아니었지 이미 꽃이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현상들, 이게 작은 교회 현상이라고 보는데 작은 교회 현상은 난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담론하는 어떤 지식 현상을 옛날에는 몇 명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전유되었어요. 빅스피커. 예, 그 이제 진보적 신학자들. 네. 그래서 전유됐어요. 안병호, 서남동, 아까 저기 배성만 선생님 몇 명의 어른들이 거론했잖아요. 네. 그런 데에 집중됐어. 다 그분들의 말만 주목했어. 지금은 특정 신학자도 아니고 또 특정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 전문가들도 아니고 신학 비신학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또 심지어는 종교를 이 종교 저 종교 다 공유하는 멀티빌리버스들이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이제는 신학 학위를 갖고 목회를 하고 목사직을 갖고 이런 사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 의한 신학이 난 존재한다고 봐. 난 그거를 반신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카운터 테올로지라고. 근데 이제 이 카운터 테올로지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런 현상이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다른 사회에 다 있어. 그런 걸 카운터 나얼리지라고 해요. 대항지식. 우리는 반신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일반 기독교 바깥에서는 그 번역 카운터 나얼리지를 대항지식이라고 불렀어요. 둘 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나는 반이 더 나한테 더 좋은데 반신학의 미소. 네, 반이란 말이 좋은데 한국 사회에서 그걸 이제 주로 번역할 때 대항이란 말을 써 카운터를.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 작은 교회 운동,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걸 저항하는 거예요. 소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야. 자금 자체를 추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반신학도 신학 자체에 대한 저항이죠. 신학은 뭐 교회, 뭐 신, 뭐 이런 뭐가 계속 구별되는 경계짓기가 있잖아요. 그 경계짓기를 그 가로지르는 일제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는 이제 카운터 테올로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대항 지식들이 있고 또 대항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대항 무브먼트라고 그러거든. 카운터 무브먼트, 대항 운동. 그것도 기독교 안에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 자체가 이제 나는 카운터 무브먼트라고 보거든. 그들을 꿰뚫는 뭐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꽃이라고 안 불렀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도처에 있다는 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큰 교회 목회자들의 말로 기독교가 표출되면 기독교는 보수의 아성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보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차별을 담론하는 교회 정당이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대항 지식, 대항 운동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난 대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어느 순간 결속할 때가 있어. 이를테면 87년도에 이한열 열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막 굉장히 규모 있게 치러졌잖아요. 전국 예. 전 시내가 다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이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였잖아요. 예. 안병호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화산맥을 얘기했어요. 화산이 밖으로 터져 나와야 화산인 줄 알지만 밑에 있어요. 근데 그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화산인 줄 알아. 그러나 밑에 화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맥 레토릭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져 나오는 순간 너무 소중해. 그러나 터져 나오지 않는 그 순간도 너무 소중한 거야.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은 민중신학자는 혹은 다른 어떤 그 지식인들, 대한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대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안병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화산맥 터지기 전에 지하에 꿈틀거리는 마그마 이 상태에 대해서 21세기 민중신학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호출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읽혔는데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뭐 민중의 현상을 안병무 선생이 계몽적 지식으로 말하다가 민중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살림에 대한 물음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계몽적 지식에는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야. 그 사람들이 따르고. 근데 계몽적 지식인이 아닌 상태로 민중을 얘기하는 안병무의 물음의 방식은 민중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증언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목격하고 듣고 증언하는 거 이게 이제 대항 지식이 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게 한편에서는 민중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하는 게 모두에게 환호를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담론으로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않아도 나는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호를 받던 시대가 있었지 민중신학. 지금 환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 한편에서 민중신학 연구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제 환호 받는 것과 환호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환호 받는 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어떤 담론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환호 받지 못하는 것이 나는 위기의 징후는 아니라고 봐요. 환호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살림의 신학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살림의 신학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아주 허술하지만 좀 문제제기를 던지고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아직 머릿속에서 뭐 개념이 서거나 뭐 정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대항 지식과 대항 운동, 그다음에 작은 교회, 그다음에 안병호 선생님 화산맥 이런 키워드들이 이후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뭔가 강우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결정점, 씨앗 이렇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꼭 뵈서 뭐 이런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을 때는 이걸 토대로 좀 더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책과 세상 홀가운 TV의 책과 세상 극우주의와 기독교 5편의 영상을 마치고자 하고
우리 디에고 선생과 이 그우주와 기독교로 만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